일본의 한 사이트. 일본의 네티즌이 폭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일본 한 방송에서부터다. 조선 오조 지난 8월 24일 일본의 한 방송에서 우리의 눈길을 끌만한 뉴스가 보도됐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110년 만인 2005년 사건에 가담한 범인들의 후손들이 한국을 찾아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이 영상은 전국으로 생생하게 방송됐으며 이렇게 방송되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도대체 일본 사람들이 뭘 이렇게 숨기고 싶어 할까? 원래 좀 역사도 왜곡하는 나라니까 자꾸 숨기지. 그 뭐하러 뭐 숨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나? 최소한의 자기네 그 만행을 이렇게 덮으려고 그런 거죠. 네. 일본의 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된 명성황후.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잔인함의 극치. 이 모든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명성황후 시해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었을까? 치밀한 계획이었을까? 제작진은 또 다른 시선으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한 교수를 찾아갔다. 전에 경복 침입 사건. 그게 7월 25일로 D-Day 정하고 이틀 전에 경복궁 그러니까 새벽 0시 반에 일본군 대대병력을 투입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왕비 먼저 이 왕궁 내에 친청분자 색출 명분으로 작전 목표를 그렇게 구실을 해가지고 들어갔어 죽이고 전쟁 이제 하는. 한국을 먹어야 일본이 산다는 정한론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왕과 왕비를 위협한 사건이 시해 사건 1년 3개월 전에 시도되었던 것이다. 왕비를 죽이겠다는 거는요. 결국은 왕을 죽이겠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국제적 무리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보통 협박이 아니죠. 그래서 이때 그 외국인들이 서울에 있거나 이 궁 안에 있었던 그 어드바이스들도 너무 놀래가지고 이 국제사회 그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막 그 인터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청일 전쟁 기사가 더 크게 갖고 나간다고. 그게 묻혀버린다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이제 고종은 장안당에 있었고 명성황후는 곤영합 그리고 곤영합에 딸린 그 오코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해된 장소는 뭐냐? 오코르에 있다가 이제 그 일본인들이 들이닥치면서 거기를 빠져나오려고 이제 마루로 뛰어나오고 뜰계단으로 내려오다가 거기서 피습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오코르에서 마당으로 내려오는 뜰 계단에서 피습을 당하고 마당에서 이제 그 몸이 이렇게 누워 있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시해 장소에 대한 또 다른 입장. 오코르에서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은폐예요. 실제로는 끌어가지고 아주 그 뭐 수라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왕비같이 보이니까 끌어내가지고 이 땅바닥에 좀 팽개쳐서 그대로 기록을 남기면은 너무나 야만적이잖아요. 또 방에 있는 사람을 찾아서 죽인 것처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아직 외국에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천만다행스럽게도 그런 귀절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외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천만다행스러운 일은 뭐냐? 숨이 끊어지기 전에 강간을 한 걸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일국의 공모를 이제 엿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간과 시간은 틀린 거죠. 엄연히.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몇 명의 차례대로 강간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애저 보고서에 있어요. 명성황후 능욕설 논란을 일으킨 A조 보고서. 이 보고서엔 명성황후가 잔인하게 살인을 당하던 순간이 기록돼 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무참히 살해된 조선의 왕비. 잔인한 칼이 휘두르는 상황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대항조차 할 수 없었는데. MBC는 일기장에 가거든요. 동이 털 무렵이다.
피신했단 말도 거짓말이고, 낭인들하고 그 속에 섞어서 살려달라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그러면 어디에 있었느냐? 방 안에 되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크루에. 이건 오크루에 사진가 왔다는 건데, 있어야 되는데, 아끼자는 식으로 벽에 못 걸려있는 장옷 속에 뒤에 벽에다 기대가 숨어 있는 거예요. 명성황후 죽음에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하는 에디슨의 일기장. 명성황후가 돌아가신 거는 칼에 의해서 아니라 총에 의해서 살해됐다.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캡션만큼 찍고 다 했어요. 자기 일기장에. 건축물 앞에 소정각이라고 있어요. 이 정자가 소정각이라고 있어요. 소정각. 지금도 없습니다. 없는데 소정각을 앞에 풀이 많이 나는 숲에다가 석유를 붓고 시신을 태웠거든요. 남은 것이 뭐냐면 뼈조각이 조그마하고 명성황후의 석동저울이 청색인강하고 이렇게 옷조각이 있었어요. 그 외에는 아주 깡그리 탔어요. 석유를 계속 부어가지고. 그냥 태우고 나갔어요. 그걸 이제 조선청에서 그 뼈를 거두어 가지고 남은 걸 거두어서 그 장례를 지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기록에 의하면은 장례 치를 때 거기에 남아 있는 그나마 거기 이제 현장에서 일부 뭐 손가락 마디뼈라든지 뭐 이제 뭐 어금니 치아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기록이 있어요. 검은 연기와 함께 사라진 명성황후.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기막힌 상황에서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을까? 염습 절차를 거치는 동안 유해가 없기 때문에 입던 옷가지와 이불 뭐 이런 것들로 인형처럼 만들어서 염습한 뒤에 국장이 치러졌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우치다 보고서를 따라 그 당시 시해 사건이 일어났던 건천궁을 방문해 보기로 했다. 5년 전 복원된 건천궁은 대원군으로부터 정치적 독립을 꾀하기 위해 1873년 고종이 창건한 곳으로 고종이 명성황후의 죽음을 목격한 곳이기도 하다. 일본 낭인패들하고 일부 군인들 해서 저 광화문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저쪽 문으로? 네, 이 이리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장안당 건물이고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입니다. 요 모서리에 1번이 번호가 있는데 여기서 끌려서 2에 마당으로 끌려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럼 저기가 되겠죠. 여기서 살해돼서 이 옆에 있는 건물 왕비 거처죠. 여기 골령합으로 끌려가서 여기 여기에 또 사랑방 같은 루가 있습니다. 오코루인데 여기에 3번인데 여기에 좀 시신을 두었다가 끌고서 다시 일이 나가서 여기서 시신을 태웠다 이렇게 되죠. 바로 이곳이 명성황후가 죽임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고종의 침전, 장안당의 뒷뜰이다. 명성황후가 머물렀던 곤령 함내 오크루. 비참한 역사 뒤에 남은 건 무거운 침묵뿐이다. 방 안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을 왕비를 낚아채가지고 마당바닥에 팽개쳐서 거기서 칼로 죽였다. 이건 상황이 전혀 다른 거죠. 잔인성에서 전혀 다르니까. 명성황후가 시해된 장소만큼이나 논란이 되고 있는 것. 명성황후의 시신이 불타버린 것은 어디인가? 우치다 보고서에 기록되었던 시신이 불탄 참극의 현장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여기 평지면은 이 구조물이 있었거든. 구조물이 뭔가 있었는데 요거와 만나는 지점 요 일대가 되겠네. 이때 시신을 태웠다 이런 얘기.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만 그 당시 분명히 존재했던 소정각. 시신이 불태워진 장소로 지목되는 또 다른 장소, 건천궁 동쪽의 인공산인 녹산. 아직도 이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고 있다.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황실이 느끼는 압력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사관으로 황급히 몸을 피한다. 그렇다면 현재 러시아 공사관은 어떤 모습일까? 망명 아닌 망명길에 올라야 했던 고종이 1년 동안 머물렀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다.
러시아 공사관은 덕수궁과 미국, 영국 등 서양 국가들의 공관들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정동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다. 제작진은 구 러시아 공사관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피던 중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러시아 공사관 지하에 비밀 통로가 마련돼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를 검색해 보았다. 이미 야사가 아닌 사실로 밝혀진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든 것일까? 다음 날 다시 찾은 러시아 공사관. 1890년에 세워진 러시아 공사관. 이 건물은 러시아인 건축기사 사바틴에 의해 설계되었다. 공사관 건물은 6.25 전쟁 때 불타다 1973년 현재의 모습대로 복원되었지만 첨탑 부분만 남기고 대부분의 건물이 사라져 당시의 자세한 모습은 짐작하기 어려웠다. 그렇다면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러시아 공사관의 동북쪽 지하실에 위치해 있다는 비밀 통로. 오래전 사람의 손길이 끊긴 듯 무성한 숲을 이루고 있는 공사관 주변. 아직까지 비밀 통로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참을 헤맨 후 숲에 가려진 비밀 통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사진에서만 보던 비밀 통로, 바로 그 모습이다. 러시아 공사관 바로 아래에 위치한 비밀 통로. 가로 7m, 세로 4m의 장방형 밀실과 비밀 통로 입구. 아직 역사적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 사람들은 이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 아,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랬을 그럴 것 거예요. 같아요. 곳곳마다 비밀 통로가 있다고 들었고 그 궁 중에 몇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요? 또 혹시 다른 데 들은 데 있으세요? 어디였더라? 그 궁은 확인은 안 해봤고요. 네. 그 어디더라? 서대문 영무소에 네. 그 시체 사람 그 죄인 저기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으면은 네. 일본인들이 네. 시체를 몰래 뒷구멍으로 해서 그 비밀 통로가 1.8km인가? 그 거기까지밖에 복원이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알고 있어요. 제작진 비밀 통로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통로의 아랫부분은 45cm, 윗부분은 1m로 V자형을 이루고 있는 비밀 통로 입구.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좁은 폭.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로 의심되는 이곳에서 제작진은 비밀 통로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까? 잘 안 보이는데? 한 발 한 발 떼기도 어려운 상황. 어둠을 뚫고 계속해서 통로를 지나가 보는데 잠시 후 약 20m 지점에 멈춰선 제작진. 여기 무슨 갈래길 있다. 갈래길이요? 근데 막혔어. 귀뚜라미. 근데 이 벽이 지금 보니까 나중에 콘크리트를 발라버린 것 같은 흔적인데. 어우. 그리고 앞쪽은 이게 여기에 콘크리트를 발란 흔적이 이게 다 보여. 이 안에 벽돌 같은 거 보이죠? 옛날 벽돌 같은데 이거? 붉은색, 그지? 갈라진 콘크리트 사이로 보이는 빨간 벽돌. 러시아 공사관을 지을 때 사용된 빨간 벽돌이 비밀 통로에서도 발견되었다. 그렇다면 러시아 공사관이 지어질 무렵 비밀 통로도 함께 지어졌다는 뜻은 아닐까? 어디서 와서 저기가 출구라면 어디서 와서 나왔다는 거야? 제작진은 비밀 통로의 출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들어왔던 입구 쪽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아간파천 이후 고종은 경복궁 대신 덕수궁으로 거처를 옮기는데 러시아 공사관의 비밀 통로가 연결돼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덕수궁. 야사에 불과한 미스테리인가? 실존하는 조선 역사의 한 조각인가? 제작진은 이곳 덕수궁에 있을지도 모르는 비밀 통로를 찾아보기로 했다.
꼼꼼히 주변을 살피는 도중 마침내 제작진 눈에 들어온 심상치 않은 공간. 하지만 비밀 통로로는 보이지 않고 여기 무슨 공통로 같은 거 있어가지고 비밀 통로는요 얘기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는 게 분명히 됐고요. 어디냐면은 이쪽 담장 저쪽으로 넘어가면 그 정관원이라고 있어요. 정관원 건물 뒤로 가면은 거기 뭐 이렇게 덮여 있는 데가 있어요. 가보실까요? 이 가봤죠? 아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 알죠? 네, 알겠습니다. 이곳 어딘가에 또 다른 비밀 통로가 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정관헌. 아저씨, 여기 정관원에 뭐 비밀 통로 있다는 데가 어디예요? 저도 지금 공사하러 지금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네. 이제 지금 설계 도면 지금 검토 중이어가지고 예.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막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 설계도면 보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예요? 정관은? 정관은 이제 비밀 통로 이런 거 뭐 그런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도면에는 이 도면은 그럼 언제 도면이에요? 지금 최근에 나온 도면인데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어디가 뭐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공사 내역에 관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고종이 거처하던 침전인 함령점 뒤편에 화기를 정원 삼아 위치한 정관헌. 국내의 근대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이곳은 고종이 다과를 들거나 연회를 열고 음악을 감상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었으며 고종이 커피를 즐겨 마시던 곳이기도 하다. 근대 건축 양식을 길어지은 화려한 모습의 정관헌. 이곳 역시 러시아 공사관을 설계했던 사바틴이 설계를 했는데 그때 마침 정관헌의 비밀 통로로 의심되는 통로를 발견했다. 제작진 사실 확인을 위해 뚜껑을 열어보았다. 바로 이때 뚜껑 사이로 보이는 지하 공간의 모습. 지상에서 지하실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정말 이곳 정관원 지하엔 러시아 공사관과 연결되는 비밀 통로가 있을까? 러시아 공사관과 정관원이 위치해 있는 정동의 역사를 담은 책. 이 책에서도 고종 황제의 비밀 통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까? 그 최근에 또 중명전에서도 지하 비밀 터널이 났다는 거 보니까 거기하고 그 덕수궁 그 사바틴이 어차피 러시아 공사관도 짓고 또 중명전도 짓다 보니까 서로 간에 연결되지 않느냐. 근데 폭이 그 45cm밖에 안 된다는 걸로 봐서는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정도인데 그런 그 비밀 통로가 있다면은 고종께서 일본 제국자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공포를 많이 느꼈고 최악의 경우에는 궁궐에서 그것도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할 정도의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같기도 합니다. 러시아 공사관, 정관헌 그리고 중명전까지 근대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이들 건축물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사바틴. 이 모든 건물이 하나의 비밀 통로로 연결된다면 고종이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해외 망명이 가능한 모습. 우연치곤 너무나 놀라운 풍경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찾아간 중명전. 이곳 역시 사바틴이 설계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하지만 보수 공사로 인해 중명전의 내부는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1904년 덕수궁 대화제 이후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 그러던 중 중명전의 비밀 통로가 나오는 한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다. 혹시 이 드라마를 집필했던 작가가 중명전의 비밀 통로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 비밀 통로의 입구가 지금 막 공사 중이었던 거기였을 거다라는 설이 있었어요. 진짜로. 중명전 말씀하시는 거죠? 중명전. 예, 거기가 그게 이제 민간에 부과되면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이렇게 고쳐 지어지긴 했지만 그 지하를 한번 봤는데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지하가. 직접 보셨어요? 네. 의심이 될 만한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뭘로 쓰였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하고 더불어서 또 뭐 그 밖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라는 곳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진실. 하지만 기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의지가 아닐까. 명성황후를 사랑한 한 남자. 그녀를 따라다니는 호위무사의 정체는 역사가 전하는 그 남자의 정체. 같은 날 명성황후하고 홍계훈 연대장이 죽음으로써 그대를 지키는 것이오. 끝나지 않은 명성황후 사진 논란. 비운의 국모.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황후 혼자 있는 독사진은 절대 입점을 못합니다. 사진은 도대체 어디에? 명성황후를 둘러싼 논란. 진실을 밝혀라. 시대를 뛰어넘은 불멸의 사랑 뮤지컬 명성황후. 명성황후의 야망과 사랑을 그린 뮤직비디오. 어찌하여 이곳에 왔나요? 그리고 호위무사와의 애절한 사랑을 그린 영화까지 명성황후와 함께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 남자. 그게 무엇입니까? 그대를 지키는 것이오. 그 민정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죽어서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런 거칠지만 굉장히 사랑에 있어서는 굉장히 솔직한 그런 역할입니다. 네. 신분을 초월한 사랑인가, 왕비를 지키는 충신인가. 제작진은 최근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명성황후의 남자를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몰랐던 명성황후의 또 다른 로맨스, 1%의 가능성도 없는 것일까? 구한말에 파란만장하고 급박한 시대사를 기록한 내천야로. 여기에서도 그녀를 지켰던 한 인물을 찾을 수 있었는데, 뮤지컬, 영화, 드라마 등에서 어김없이 출연했던 명성황후의 호위무사, 그가 홍계훈일까? 실제 홍계훈이란 인물을 소설에 투영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가 야설로. 또 이제 명성황후를 사랑한 어떤 무사라는 모티브, 그 모티브가 제가 이제 쓰기 전까지는 뭐 홍계훈 얘기가 잠깐 있긴 했지만 그렇게 리얼한 뭐 러브 스토리까지는 이제 아니었고, 왕후 옆에 존재하는 이제 하나의 위로로서 이제 그 무명을 배치한 거죠. 근데 또 이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드시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또 그 자료를 또 많이 모으셨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홍계훈이라는 인물에 대해 접하면서 이 홍계훈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적합하구나, 무명이란 존재와. 그래서 아마 홍계훈 부분을 그 상당히 이제 그 엮어 넣으신 것 같아요. 명성황후를 사랑했던 무명, 그리고 무명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홍계훈. 실제 홍계훈과 명성황후는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 고종 45년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고종실록. 이곳에서 제작진은 둘의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마마, 피하셔야 합니다. 지금 저와 같이 가지 않으신다면 실은 여기서 죽겠나이다. 명성황후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또 다른 소설. 명성황후와 관련된 또 다른 소설에서도 항상 등장하는 인물 홍계훈. 홍계훈 이런 인물이 명성황후하고 상당히 이렇게 잘 빛과 그림자처럼 이렇게 붙어 댕기는데, 실제는 이제 1882년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가 또 한 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홍계훈이가 명성황후를 들쳐업고서 궁궐을 빠져나가서 충청도 장원까지 도주를 합니다. 이제 명성황후를 그때 이제 생명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신임을 절대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이모군란 시 명성황후와 함께 피난을 갈 정도로 총망을 받던 홍계훈.
그는 얼마나 뛰어난 무예가였을까? 그 당시 그가 무예 훈련을 받았다는 곳으로 찾아가 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평범한 대학 캠퍼스로 변해 있었는데 홍계훈 같은 경우에는 그 출신이 이제 무예별감이었습니다. 이제 무예별감이라는 것은 오늘날 청와대 이제 경호실에 해당하는 그런 최측근 임금과 이제 그 왕족을 최측근에서 이제 항상 경호하는 최고의 이제 그 무관직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는 무예 훈련만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훈련도검의 별기군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 지금 당시에는 이제 이것을 다 비파정이라 불렀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예를 연마했던 것이죠. 홍계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예 실력 하나로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당시의 최고의 무사였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로께서는 궁에 입 걸지 말라. 저를 넘지 않고는 아무도 이 길을 갈 수 없을 것이옵니다. 왕비와 대면할 수 없는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훌륭한 무예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홍계훈. 민비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등에 업고서 이제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훈련 도관군들이 딱 그걸 알아보고서 그 누구냐고 이제 묻자 이제 홍제이가 이 등에 업은 사람 내 누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이제 그 당연히 안 믿죠 사람들이. 당시 그리고 훈련 도관군들이 궁궐까지 침입했으면 되게 이제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끝을 보러 온 사람들인데 굉장히 악에 받쳐 있고 그런 사람들이 딱 홍제이가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자 막 그 하루 순순하게 의심하면서도 길을 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이 무예별감들 특히 당시 홍계훈을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았나. 민씨 정권에 반항하는 세력들의 안전을 위협당한 명성황후는 홍계훈의 도움으로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가는데 명성황후는 궁궐을 나와 서울, 여주, 장호원을 거쳐 충북, 충주까지 51일 동안 피난을 갔다. 그 중에서 명성황후의 피난처였던 충북 제천의 한 초중학교에서 우리 명성황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다. 별궁을 짓기 위해 놓은 주춧돌. 이 주춧돌은 왕실에서 쓰는 주춧돌의 형태를 띠고 있어 명성황후가 이곳에 머물렀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국에서 찾을 수 없는데 꿈으로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가에서의 모든 일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습니다. 홍계훈도 역시 뭐 이 아주 그 천한 신분에서 이제 거기까지 하기까지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긴 했겠지만은 왕후와의 연정까지 연결시킨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무리인데. 그런 게 전혀 없다고는 뭐 있다고도 말을 못하고 없다고도 말 못하고 뭐 하지만 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뭐 그런 감정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냥 비인간적인 일이 될 수 있겠죠. 이모군란이 마무리되고 오랜 피난 생활을 끝내고 무사히 입궁하는 두 사람. 그러나 이것도 잠시. 장군은 참 바보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장군, 용서하세요. 두려움이 여기까지도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그날 같은 날 명성황후하고 홍계훈 연대장이 죽음으로써 역사에 그렇게 남는 인물이 된 거죠. 명성황후의 죽음부터 사랑까지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이때 명성황후의 이야기를 직접 전해줄 수 있다는 한 무속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 충청도에 위치한 법당. 이곳엔 명성황후를 위한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20여 년 동안 명성황후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무속인 신명기 씨.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명성황후를 위한 기도와 정성을 쏟고 있다는 그녀는 1993년부터는 매년 명성황후 해원굿을 열며 명성황후의 억울한 죽음을 위로한다고 했다. 무녀의 몸을 빌어 명성황후의 뜻을 후손들에게 전한다는 신명기 씨. 그렇다면 그녀에게서 명성황후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제가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이렇게 오면요, 애기들만 보면 너무너무 이뻐해요. 애기들 뭐 이렇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무척이나 예뻐해 자신이 직접 든 모자를 선물하기도 한다는데, 하지만 잠시 후 그녀가 들려준 놀라운 이야기. 애기, 신도 애기가 났어요. 근데 그 애기 주려고 모자를 뜨셨더라고. 근데 모자를 떴어요, 제가. 근데 나는
지금까지 무당 이 길에 오면서 바느질 뭐 실뜨고 못 뜨고 한 거 처음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떴는데 애기 모자를 진짜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명성황후가 자신의 몸을 빌어 직접 아기 모자를 떴다는 얘긴데 왜 하필 명성황후는 아기 모자를 만들었을까? 그분이 아기를 실패를 많이 했잖아요. 예. 어쨌든 실패하고 그 아기가 또 맨 첫 아기는 그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죽고, 근데 3명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다 유산했잖아요. 순종을 제외한 4명의 아이를 잃은 명성황후, 신명기 씨를 통해 자식을 잃은 엄마로서의 못다한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명성황후님 보일 때 주변에 다른 이제 명성황후를 그 아까 동자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고 다른 분은 같이 뭐 호위하고 다니는 사람이? 장군이 들어오죠. 누구? 홍장군. 혹시 홍계훈을 말하는 것인가? 홍장군을 믿고 따랐으니까. 그래서 홍장군이 항상 보필을 해요. 사후의 세계에서도 명성황후를 보필한다는 홍장군. 마음에 담고 계신 분은 그저 조광지처니까 고종황제죠. 그 대신 홍장군하고의 그 어떠한 것은 하나의 연민과 그런 거죠. 뭐 사랑하고 뭐 이런 건 없죠. 그쪽에서 홍장군이 명성황후를 정말 흠모한 거는 100% 있습니다. 예. 어떤 걸? 왜냐하면 이 신들의 세계는요. 네. 부부간에도 여기 살아생전 여기가 부부지만 떠나서는 부부가 안 되고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홍장군님은 항상 같이 해요.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장군을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조선의 국물을 지키는 것이 조선을 지키는 것이라 믿은 홍계훈. 그의 애국심이 사랑으로 표현된 것은 아닐까? 114년이 지난 지금도 조선의 국물을 찾지 못했다. 아니 아예 얼굴조차 모른다. 역사의 또 다른 참금. 누가 명성황후인가? 아직까지도 명성황후 사진 진위에 대한 논쟁은 치열한데 비운의 역사를 지울 수 없는 이유. 우리 기억 속엔 명성황후의 모습은 없다. 그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진은 있다고 봐요. 저는 다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황후 혼자 있는 독사진은 절대 입점을 못합니다. 명성황후 사진 미스테리. 진짜 사진은 없는가? 먼저 제작진은 명성황후의 사진이 교과서엔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점을 찾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렸던 명성황후 사진.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사진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교과서에 명성황후 사진은 빠져 있을까? 없앤 분도 당연히 뭔가 생각이 있어서 없앤 건데 그렇지 않을까요? 아는 사람들이 그 찾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우선 일본이랑 사이도 안 좋아지면 안 되고 하니까 정치적으로 그래서 다 관심 있게 안 찾은 것 같아요. 그냥. 과연 우린 명성황후 사진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명성황후 사진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명성황후 사진은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사건 당일날 일본인들이 명성황후 사진을 가지고 대조했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명성황후 사진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이유에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가 한 보고서를 통해 발견되는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진상이 자세히 적혀있는 웨베르 보고서. 이 보고서엔 시해 당시 사진으로 왕비를 찾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동안 명성황후임을 주장하는 사진이 등장하긴 했으나 진위 논란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린 아직도 명성황후 사진을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아마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본 쪽에서는 은밀히 간직하고 있더라도 적어도 조선 사람들이 명성황후에 관한 어떤 사진이라든지 초상화라든지 유품이라든지 이런 건 가급적 조선인들의 눈에 안 띄게 하려고 하는 조치를 했겠죠. 왜? 그걸 보고 그러게 되면은 자꾸 추모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러한 분위기를 반일적인 감정을 북돋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료도 그렇고
그런 사진 초상화 같은 것도 그렇고 그들이 입수하는 한 가급적이면은 없애던 거 아니면 조선인들은 그 당시에 못 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명성황후 사진 논란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제작진이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잠시 후 지금까지 명성황후 사진 논란에 올랐던 사진들이 서서히 공개되기 시작했다. 명성왕후는 오직 한 명. 그러나 사진 속 명성황후는 한 명이 아니다. 언뜻 보기에도 사진 속 여인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어떤 사진이 진짜 명성황후의 모습일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볼 때에 이 사진의 뒷배경하고 2006년도에 이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나왔던 그 이제 베니 씨가 이야기했던 바로 이제 그 사진이 지금 이것입니다. 비상한 관심을 모은 한 장의 사진, 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서빙하는 여자, 즉 이제 상궁으로 나와 있죠. 똑같은 사진이 다른 이름으로 게재되는 바람에 사진 진위를 밝히는 것이 더욱 복잡해졌는데 1894년 미국의 한 잡지에서 상궁으로 게재된 여인상은 1904년 프랑스에선 살해된 한국의 왕비라 표기되었다. 이 외에도 똑같은 사진이 시의 왕비 혹은 궁녀 등의 이름으로 다르게 게재된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진들을 정리해보았다. 이처럼 떠구지를 쓴 여인상의 경우 똑같은 사진이 연도와 국가에 따라 다르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근데 이제 초기에 찍었던 사진이 유럽에 가서 배포가 되면서 그러니까 한 장만을 배포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여러 장의 사진으로 일단은 나오게 되었고 그 사진들이 이제 여러 곳에 흩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이제 사파 형식으로 일단은 묘사를 하다 보니까 얼굴 형태들이 조금씩 일단은 달라지던 형태를 일단은 띄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네 사진으로 압축할 수 있었는데 명성황후가 끝이 안 됩니다. 이 포선이거든요. 이 태극 이 지금 사진이 검어서 그런데 요 다른 사진 보면은 이 태극 문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태극 포선이랍니다. 포선 부채. 이 몸종들이 햇빛 가리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그러니까 가마꾼 있잖아요. 보면 항상 이 부채 들고 다녀요. 그렇다면 남은 세 장의 사진은 덕혜 옹주 같은 경우에 머리 스타일 형태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형태의 머리 스타일 형태를 일단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서 이런 머리 스타일 형태도 같다라고는 생각은 일단은 되어집니다. 이 사진 둘이 그냥 둘 꼽는 거는 조선 시대 여자 이 복장에서 머리 장식에 비녀 둘 꽂는 거는 왕비밖에 못해요. 그렇다면 세 사진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없을까? 제작진은 안면 윤곽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 성형외과를 찾아가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보기로 했다. 동일 인물의 기준은 뭘까? 윤곽 형태를 봐가지고 동일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눈썹을 포함한 이목구비를 보고 동일이다 아니다를 비교하게 되거든요. 얼굴의 윤곽과 이목구비로 동일 인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데 얼굴의 가능성이 이건 상당히 높은 얼굴입니다. 아까 봐서도 충분히 정상적인 윤곽을 가지고 있죠. 상중하에서 어느 하나 특이하게 튀어나온 부분 없죠. 눈썹을 가지고 있죠. 귀도 정상적인 형태, 귓밥도 풍부하게 있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무리가 없이 상당히 유사한 얼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명성황후의 유일한 피부치 순종. 순종과 비교해본다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순종의 얼굴형에서 나타나는 다소 좀 동글동글한 얼굴형에 오히려 더 가까운 형태죠. 그리고 눈이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비율에 있어서도 순종의 얼굴도 기본적으로 평균적인 얼굴형, 평균적인 이목구비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얼굴이에요. 그렇다면 그 당시 명성황후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그녀를 묘사하고 있을까? 얼굴이 갸냘프고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왕비는 40살을 넘긴 듯했고 더 우아한 자태에 늘씬한 여성이다.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우며 예지가 빛나는 표정이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담겨 있을지도 모를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가 일본에 있는 지금의 현실이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만든다. 조선의 제일 명필이라고 했거든요. 독립문 현판은 글씨가 100% 확실합니다. 고종을 빼내가지고 그 친일 내각을 무너뜨린 거죠. 우리의 나라를 압박하는 외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항했던 겁니다. 벼랑을 맞으면 지가 좀 맞던지. 실질적으로 이제 이한이가 맨날하고 자는 걸 목격을 했기 때문에 지난 11월 7일에 발간된 친일 인명사전. 이제 우린 친일파 청산 작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저희 사전에 수록된 인물이 정확히 얘기하면 4,389명입니다. 그 중에는 뭐 반민족 행위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부일 협력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라 할 수 있죠.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명단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매국노가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이완용이다. 우리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으로 남아있는 이완용. 그는 어떻게 해서 매국노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 여기에 제작진은 먼저 이완용의 행적을 쫓아가 보기로 했다. 요게 이완용이에요. 제작진이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던 이완용의 모습은 친일파가 아닌 주미 조선공사관원으로 활동할 때의 모습이었다. 1886년 이완용이 28살 되던 해 우리나라에서 유경공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교사들을 초빙해서 영어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 대해서 폭넓게 가리키는 학교인데, 그 학생 중에 유일하게 과거 합격자로서 입학한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영어에 능통했던 이완용은 1887년 주미 정권공사 박정양과 함께 미국에 건너가 국제 정세에 눈을 뜨게 되면서 친미파가 된다. 당시에 미국 가서 그 신문물을 직접 접하게 되고 신문명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국제 정세도 좀 당시 조선 관료로서나마 제일 뭐랄까 서양 세계를 많이 이해한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던 와중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일어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게 되고 을미사변 이후부터 일본의 내정 간섭이 본격화된다. 그리고 여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경복궁을 탈출할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 왕을 이제 경복궁에서 빼낸 거죠. 경복궁에서 빼낸 겁니다. 그게. 그거를 이제 이완용이 주동했나요? 그러니까 이완용과 이제 그 친러파 대신들 이범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일제의 그 손아귀에 들어있는 고종을 빼내가지고 그 친일 내각을 무너뜨린 거죠. 김홍진 내각을. 친미파였던 이완용은 러시아 공사 웨베르와 함께 왕실의 안전을 위해 아관 파천을 주도하게 되고 그 후 이완용은 고종의 신임을 얻게 된다. 가장 국제 정세에 발권 능력이 있다고 하는 이완용을 외부 대신으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완용은 외부 대신으로서 우선 나라의 독립을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야 된다. 이를 위해서 만든 것이 독립협회입니다. 독립협회의 실질적인 활동가이기도 했던 이완용은 독립문 건립에도 앞장서게 되는데 그는 청나라 사신을 접하던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의 영구 독립을 알리는 독립문을 세운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이끌며 애국 계몽운동을 이어나간다. 그때도 연설할 때도 그 미국처럼 그 조선이 부강한 나라 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 사람은 미국과 있으면서 미국이 아주 그 조선이 지향해야 될 그런 이상적인 나라로 보게 된 거죠. 독립신문에도 이완용의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누구보다 조선의 독립을 강조했던 이완용. 그렇다면 독립문 현판을 그가 썼을 가능성은 없을까? 여기에 실제로 이완용이 독립문 현판을 썼을 것이란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독립문 현판은 그 이완용 글씨가 100% 확실합니다. 독립문은 그 친미파가 주축인 정동파가 중심이 돼서 독립협회를 만들고 그 독립협회가 만든 건축물이 독립문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정동파의 그 핵심 인물인 이완용이 독립문을 현판을 쓴 건 즉위 당연해 보이고, 우리는 하여튼 그 독립문 현판을 이완용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입에 담지 않는 거죠. 이완용에 대한 나쁜 이미지, 매국노 이미지가 깊게 내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매국노가 어떻게 독립의 선봉에 섰을까, 이게 모순이 되는 겁니다. 미국처럼 부강한 나라가 되길 희망한 그가 매국노로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러일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썼던 전비의 약 60% 이상을 미국과 영국이 대주거든요. 자기는 이제 뭐 매국노의 개념이 아닌 친미파인데, 친미파가 더 이상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결국은 미국이 손들어준 일본으로 한국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판단을 이완용이 했던 것 같아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국제 정세에 탄력적으로 움직여왔던 이완용은 그때부터 대세의 흐름에 따라 철저하게 친일파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국은 자기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이미 일본의 수중에 넘어간 거랑 조약을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일본에 빌붙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친일 매국의 길로 접어들진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친일 행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대구의 한 박물관. 그 과정을 이곳에서 우리는 일제 침략 당시에 친일파로 활동한 이완용의 적나라한 만행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완용의 치밀한 매국 행위가 공개되는 순간이다. 구한말 친일단체인 일진회가 1907년 일본 황태자의 조선 방문 때 남대문 앞에 세운 대형 아치와 더불어 조선인들의 신궁 참배를 위한 구조물까지 1907년에 오른쪽 성곽을 떨기 시작했는 것이 이완용이나 일진회, 이 말하자면 매국노, 그게 이제 매국 말하자면 어족들이 하는 행위들입니다. 첫째, 남대문 성곽이 오른쪽 팔이 잘립니다. 한국병합기념첩에서도 이완용의 친일 행각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조선 총독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와 나란히 이름을 같이 하고 있는 이완용. 여기엔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다. 데라우치가 적게 받았다는 데서는 나도 또 놀랐어요. 에? 통감이. 그래서 그러면 이완용이가 얼마나 말하자면 데라우치보다도 앞선 결정적인 말하자면 시민주의 체제를 끌고 가는데 장본인이 섰는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천인공노할 일을 주저없이 해치운 장본인. 이완용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여기에 이완용에 대한 믿기 힘든 이야기까지 등장한다. 이완용 집에 벼락 내리치다. 친일 앞잡이였던 이완용의 하늘도 노했다.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그의 집 앞 고목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완용은 불안감에 못 이겨 서둘러 이사를 갔다는데, 그 이야기 나와요. 매천 야력에도 그게 나오고, 벼락 맞아가지고 나무 짜게 된 일이 있는데, 그 당시에 그날 바람이 불고 비도 많이 왔어요. 벼락을 맞으면 지가 좀 맞던지. 그런데 그런 거는 별로 낭설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사로 봐야 돼요. 사실의 가능성도 많죠.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완용이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민중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벼락이 떨어졌다는 이완용의 집은 현재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고, 건물 한쪽에는 3.1 독립선언 유적지임을 알리는 비석이 놓여 있었다. 이완용이 이사를 간 후 매국 대신들의 무의처로 사용된 대화관, 이에 저항이라도 하듯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이 거행된 곳 역시 과거 이완용의 집이다.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였다?
이완용에 대한 사람들의 증언은 급기야 이완용을 자신의 며느리와 간통을 저지른 부도덕한 인물로까지 그려낸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의 분노로 꾸며진 이야기라 단정 짓기엔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꽤나 구체적이다. 아들이 자살하니 이완용은 드디어 며느리를 독차지하고 부끄러움 없이 첩같이 여겼다고 한다. 그 당시 발간된 매일신보에도 그와 며느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실려있다. 총리 대신 며느리 임부인은 병든 시아버지를 간호하고자 약시중에 힘쓴다지. 평시에는 즐거움을 다하더니 병이 걸리자 저렇게 걱정하다니 그 효성은 천만고의 특색일세. 그리고 며느리와의 간통을 더욱 의심하게 만드는 부분은 그의 호적에서도 발견되었다. 며느리가 그렇게 당대 절세 미인이었대요. 미국 갈 때에 부인이 여기 보면은 그분이 또 본처인지 또 말하자면 저 자기의 첩인지 그것도 불확실해요. 근데 미국 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렇게 또 절색 미인은 아니라. 그다음에 이완용 아들이 죽은 게 을사조약 전이에요. 을사조약이 12월 17일 아닙니까? 이완용 아들 죽은 게 7월입니다. 그해. 그러니까 을사조약 전에 죽었죠. 그리고 원래 승구는 병약해가지고 자식도 없었어요. 병사한 겁니다, 병사. 이완용의 관뚜껑 어디로 사라졌는가? 이완용이 사망한 후 그의 후손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던 비밀이 있었다? 제작진은 그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이완용의 관뚜껑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그리고 이완용의 파묘를 가까이서 목격했던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 관 말고 다른 거는 안 나왔을까요? 관 부장품 같은 거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작진에게 뭔가를 꺼내 보여주는데 민족의 역적 친일파로 활동하던 이완용의 직책을 말해주는 글귀. 이것이 바로 이완용의 관뚜껑에 새겨져 있던 글귀다. 현재 석상 개발이 한창인 이완용의 묘터. 이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묘가 들어서 있었다. 제작진은 그 당시 관뚜껑을 보관했다는 원광대학교 박물관을 찾아가 봤는데 현재 그곳에는 관뚜껑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후손들이 그 학교에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관뚜껑을 인수해 갔지요. 그리고 가다가 소각을 하겠노라고 석유도 한 초롱 들고 왔더라고. 그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결국 후손의 손에 소각된 이완용의 관뚜껑. 왜 그들은 관뚜껑을 불태워야만 했을까? 명정에 그렇게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라고 썼으니까 그 볼 때 좀 창피하지 않겠어요? 후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후구만 그 조선 대한제국 총리의 신직함도 있는데 그래도 왜 식민지 하에서 조선 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이라는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조선인이 차지할 수 있는 제일 높은 자리였어요. 한때는 조선의 자주 독립에 앞장섰던 이완용. 그러나 지금 그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수치스러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다. 비록 이완용이란 이름은 우리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겠지만 이 또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역사의 진실이기에 반드시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그전에는 나름대로 애국자 칭호를 듣던 사람이 왜 가장 비애국자고 또 가장 대칭점에서는 매국노로 변신했을까? 그 과정을 우리가 치밀하게 연구를 해야지 교훈도 올바른 교훈, 제대로 된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역사에서 반성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